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오스만이 점차 약해지면서 이 발칸반도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노리게 되고, 또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었던 땅은 북아프리카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지역까지 있었거든요. 자,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에서 영국과 프랑스 또는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관심을 두게 되고, 또 이 지역의 국가끼리 패권 경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독일 제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또 여러 번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발칸반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 관심이 있었던 이탈리아과 또 튀니지 쪽도 이탈리아가 관심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와의 관계가 갈등이 지속되게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발칸반도, 이탈리아 제국은 튀니지, 또 이집트, 리비아 이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또 반대편 어디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한 편을 맺어가지고 이런 동맹을 맺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러블 동맹도 맺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1892년부터 1917년까지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가 맺었던 삼국 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성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러블 협상, 영러 협상과 함께 삼국 협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러시아 국내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도 외자 도입이 필요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넓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여기에 철도를 놔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자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실제로 외자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동맹 수립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도 협상을 맺게 되겠죠.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 제국의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 제국이 식민지에도 관심 많이 가졌죠. 그래서 독일이 탄자니아를 식민지로 참았거든요. 그 탄자니아 위쪽에는 케냐가 있고 그 밑에는 영국의 식민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식민지 쟁탈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 또는 영국이 다퉜는데, 이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영불 협상을 맺게 되었던 거고요. 이집트와 모로코를 비롯한 태평양과 대서양의 양국의 분쟁 지역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이집트에 있어서는 영국의 우월권, 모로코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우월권을 서로 승인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거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러블 동맹, 영러 협상과 함께 삼국 협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맺게 되는 거고, 삼국 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맺어가지고 서로 이권을 나눴다는 거죠. 가장 큰 이권은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던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 대한 이권을 나누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을 볼 수가 있죠.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삼국 협상,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에서 빠집니다. 굳이 오스트리아와 독일과 협력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측면에서 빠지게 되고, 여기에 오스만 제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동맹은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맺게 되었는데, 자,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와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카프카즈 산맥이나 발칸반도 쪽에서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삼국 동맹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봐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세력 간의 힘 겨루기를 하던 와중에 발생했던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1차 발칸 전쟁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중요한 영토였던 발칸 지역에서 발생했던 건데요. 자, 발칸 지역에서 이미 오스만 제국 속국으로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로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독립되어 있던 상태예요. 세르비아나 그리스는 이미 독립했죠. 몬테네그로 독립했었죠. 일부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었던 이 발칸반도에 영토를 두고 이 나라들이 발칸 동맹을 맺어가지고 오스만 제국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발칸 전쟁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게 되고 제국은 유럽 지역 영토와 인구의 상당수를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유럽 쪽 영토의 83%와 인구의 69%를 잃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아나톨리아보다는 발칸반도가 훨씬 더 좋은 땅이었거든요. 인구도 훨씬 많고 그랬는데 이쪽을 이렇게 잃어버린 바람에 뭐 사실상 나라 문을 점차 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 발생했던 세계사적 사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삼국 협상국과 삼국 동맹국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는 흔히 독일과 프랑스가 싸웠던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이쪽에서만 관심 많이 두지만 사실 여기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싸웠던 이 동부전선도 있고요. 또 발칸반도 전쟁도 있었고 카프카즈 산맥 쪽에도 있었고, 이 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이죠.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위 계승자였던 페르디난트 대공과 후엔베르크 공작부부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청년 보스니아라는 민족주의 조직에 속한 18세 청년이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이 부부를 암살했던 그 사건이죠. 원래 이 황태자가 제위 계승자였는데 이 제위 계승자를 세르비아 쪽에서 사주했던 이 보스니아의 민족주의자 청년이 이 황태자를 암살하는 바람에 이미 전쟁은 일촉즉발의 준비가 다 됐었는데 이 방아쇠만 당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이미 터지는 폭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끔찍하게 많은 인원들이 살상당한 그런 전쟁이 되었던 거죠. 이 전쟁의 특징은 공중전, 화학전, 철도 수송전, 전략폭격기술, 참호전, 국가총력전이었다. 장병은 900만 명이 전사했고 2300만 명이 부상을 했다. 3200만 명의 장병이 손실되었다.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2000만 명이다. 주요 협정은 이 전쟁을 끝나게 된 베르사유 조약이 있고요. 오스만 제국을 분할하는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제연맹이 탄생을 했고요. 또 이 전쟁에 연결돼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 아시리아 집단 학살, 그리고 종교별, 민족별 인구의 대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특히 패전국의 제국이 대부분 다 해체가 되죠. 패전국이었던 독일,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이탈리아 왕국이 다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제국이 없어지고 공화국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있었죠. 기존 전쟁 방법이 무력화됐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말 타고 또는 일렬로 서서 총을 쏘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때 이미 기관총이 나오고 또 비행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리학에 있었던 참호전이 있었다. 화학무기가 그때 발생을 했다. 초기에 전차도 생겨났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인력 소모를 했다라는 거고요. 진짜 싸움이 많았던, 진짜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던 것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와 싸웠던 그 전선이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 전쟁 지역은 매우 넓었습니다. 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서쪽과 동쪽 자신들의 국경 쪽에 싸웠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워낙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도 프랑스와 영국군을 맞이했어야 됐고, 시리아에서도 그랬고, 카프카즈에서는 러시아와 싸워야 했었다.
이렇게 전선이 넓은 만큼 오스만 제국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도 발칸반도에서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오스만 제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계사적으로는 갈리폴리 전투라 하고요. 터키에서는 차나칼레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흑해와 에게해 사이에는 두 개의 해협이 있죠. 북쪽에 이스탄불을 지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여기 남쪽에는 차나칼라 해협이 있습니다. 차나칼레란 도시가 있고요. 겔리볼루란 도시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 이 전투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자,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가 삼국 협상국이잖아. 서로 도와주고 또 러시아에서 식량이 수송되었었거든. 이 해협을 통해 식량이 수송되었는데 그것을 오스만 제국이 이제 막게 되는 거죠. 이 해협에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해군을 이 두 해협을 거쳐서 흑해로 들어가서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그걸 통과를 허용하면 전쟁이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이 해협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나칼라 해협에서 맞서 싸운 이 전투였다고 하는 거죠. 이곳은 되게 재밌는 곳인데요.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에서 건넜던 바로 그 유명한 해협이죠. 이 해협을 건널 때 배다리를 거의 600척을 넘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병과 보병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여기 군대가 지나가죠. 이렇게 했었던 역사적 사건인 거죠. 페르시아군은 이곳에 배다리를 건설하고 해협을 건넜다는 거죠. 이쪽 반을 건넜고 돌아올 때도 이 배다리를 건너 돌아갔다. 그리고 또 몇백 년 후에는 알렉산드로스가 같은 곳을 건너가게 되죠. 이곳에는요, 오늘날 차나칼라 대교가 서 있습니다. 이 다리의 정식 명칭은 1915 차나칼라 브릿지입니다. 2022년 2월 26일 날 완공이 되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건설사인 대림건설과 SK건설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1915가 붙은 것은 1915년에 차나칼레 전투를 기념하여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요. 그 전까지 이 다리가 없을 때는 이 해협을 건너려면 배에다가 차량을 싣고 한 30분 정도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대교가 생김으로써 이스탄불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교량이기도 합니다. 여기 통행료가 한 15유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싸진 않지만 이 거리를 단축한 거라고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다리라 할 수 있죠. 특히 한국 건설자들이 이것을 시공했다고 하는 거. 자, 이 갈리폴리 전투에서 튀르키예 공화국의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키 출신인데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죠. 1914년 10월 29일 날 독일이 오스만의 함선을 이끌고 흑해 러시아 항구를 포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은 독일 편에 서게 됐다. 자, 이전까지 삼국 동맹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오스만의 함선들을 이끌고 흑해 러시아 항구를 포격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오스만 함대를 독일한테 빌려준 셈이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오스만 제국을 침략하게 되고 이걸 또 막으려면 결국 제국은 독일 편에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래서 흑해 항로가 완전히 봉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전까지는 러시아의 함대나 아니면 러시아의 무역 수송선이 흑해 항로를 이용해서 영국과 프랑스에 식량을 공급하기도 했었는데 1914년 요때부터 항로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식량을 들여오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군을 파견하게 되는 거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에 56만 명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25만 명이 사망을 해요. 절반이 사망을 했죠. 오스만군은 31만 명이 참전을 해서 2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률을 보면은 오스만군은 훨씬 더 크죠.
하지만 결과는 뭐였냐? 오스만군이나 영국과 프랑스군이나 모두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이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내 지휘자들이 상당한 무능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오스만 제국군이 이 해협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나게 되죠. 해협을 지켜냈지만 전쟁의 결과는 삼국 동맹이 항복으로 끝나게 되고 베르사유 조약이 1918년 6월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베르사유에 있던 거울의 방에서 과거 이 보불전쟁의 협정 또는 프로시아 제국이 되었던 그 방에서 조약이 맺어졌는데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승전국에 의해서 독일이 패전국으로서 서명을 하게 되는데 독일은 영토의 15%와 국민의 10%를 잃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전쟁의 책임자였던 독일은 1320억 독일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해가지고 연합국이 나눠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대륙에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완전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나톨리아에서는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스만 제국도 삼국 동맹의 일원으로서 패전국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독일은 15%의 영토만 잃고 끝났는데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토를 내놔라 이렇게 연합국 측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쉐브론 조약이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북쪽 일부만 차지하라고 해놓고 여기 이스탄불인 여기는 국제 공동 수역이다. 또 그리스가 유럽 땅의 일부를 차지한다. 또 서부의 이즈미르도 그리스 땅이다. 섬들 대부분 다 그리스 땅이다. 남쪽은 이탈리아 영토다. 동남부는 프랑스가 운영한다. 아예 동쪽에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넓은 땅은 만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땅들을 서양 열강이 가져가고 오스만 제국은 내륙 영토의 일부만 가지라는 연합국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무스타파 케말을 비롯한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국민회의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리고 술탄을 물러나게 하죠. 술탄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세 군데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싸우게 되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와 싸우게 되고 서부 지역에서는 그리스와 싸우게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과 군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외세에 저항해서 나라를 지켜내게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과 군인들이 싸웠던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것은 그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군이 이 스미르나 지역에서 일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가 욕심을 좀 냈어요. 이 기회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륙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앙카르 근처까지 갔다 여기서부터 케말과 투르크 군대에 밀려가지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리스 터키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3년 동안 이 전쟁이 벌어졌고요. 이 전쟁의 결과 새로운 조약이 맺어집니다. 앞에 있었던 쉐브론 조약은 무효화가 되고요. 로잔 조약에 의한 국가 경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세력은 다 물러나고 그리스와의 새로운 국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공화국을 수립했던 군인들의 용맹한 싸움 덕분에 터키 공화국은 1차 대전 패전의 배상금도 치르지 않았고 어쩌면 승전국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삼국 동맹의 일원이어서 패전국이 되었을 운명이었는데 무스타파 케말과 군인들의 용맹한 싸움 덕분에 그리스의 침략을 몰아내고 나름대로의 영토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유럽 영토를 사수한 덕분에 일부나마 유럽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반면에 에게해 여러 섬을 그리스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두 나라는 사실상 냉전 중입니다. 서로 국경을 두고 이 100년 동안의 이 원한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쟁의 결과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사라지고 터키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무스타파 케말이 초대 대통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 있었던 수도가 앙카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인구의 강제 추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스만 제국 역사 내내 밀레트라고 하는 종교 관용 체제가 유지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붉은색의 투르크인들이 살고 있는 사이사이에 파란색의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투르크인과 그리스인은 혈통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요. 오로지 종교만으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쪽 지역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에 섬처럼 아르메니아 종교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자, 갈색 지역은 쿠르드인들이죠. 자, 이렇게 19세기 초반까지 아나톨리아 반도 여러 종교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자, 그리스 터키 전쟁에 의해서 인구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923년의 협정에 의해서 터키 땅에 정교인 150만 명, 그리스 땅에 있었던 5 내지 60만 명의 무슬림이 서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자, 추방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무슬림들은 당연히 터키 공화국으로 왔을 것이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인은 당연히 그리스로 갔겠죠. 이렇게 인구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구분은 오로지 종교만으로 했습니다. 민족적 구분은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당신의 종교가 뭐요? 나는 그리스 정교요야. 그러면 여기서 추방. 또 저쪽 그리스 땅에서 당신의 종교가 뭐요? 나는 이슬람이요. 라고 하면 추방. 이렇게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리스 정교도의 신도 추이입니다. 1844년, 그래서 1859년에는 대략 25%의 그리스 정교인이 있었다. 1919년에는 31%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급격히 감소를 해가지고 점차 감소하다가 1979년에 가면 0.27%로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뭐 제로로 갈 수는 없겠죠. 일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에 그리스 정교인 총대주교도 있고, 아직도 이스탄불에는 그리스 정교인이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랫동안 대략 20에서 30%를 유지해오던 그리스 정교인 사람들이 1차 대전 이후에 모두 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전쟁의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